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제7절 건축물의 대지 안전 기준 보겠는데 1번 이 건축물의 건축 시 대지를 조성하게 되고 대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1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규정은 강행 기준으로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1번 대지를 조성할 때 인접한 무슨 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는가? 도로면이지 대지면 하면 틀리겠다.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해주로 낮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대지에 빗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걸 빼낼 수 있는 배수 시설을 구비하게 되었다든가 건축물 용도상 방수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대지교는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낮아도 된다. 낮아도 된다. 이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알을 것은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토지, 이걸 약자로 습지 매립지라고 하겠는데, 이런 매립지 습지를 여러분이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그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건축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땅인데 왜 못 지겠어? 여러분 땅인데 건축할 수 있어요. 있는데 대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가고 있다. 건축하려면 미리 성토 지방계량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은 해야 한다. 그때 하나 체크하고 4번 이 성교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고, 조성하려면 대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때 성토 절대했던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성토 절대했던 부분의 경사도가 그렇게 돼 있다면, 그때 성토 절대했던 부분의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옹벽을 꼭 설치해야 되는가? 1m. 만약 옹벽을 설치할 때에 그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그 구조를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되는가? 2m. 만약 몇 미터 넘게 축조할 때는 또 신고도 해야 되는가? 2m 넘는 순간 축조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이때 옹벽 만들 때 콘크리트로 함으로써 그 뒤에서 물이 고여가지고 수압이 증가하면 옹벽이 붕괴될 소리가 있는 바, 그래서 옹벽의 A벽면에는 배수를 한 시설이라든가 또 그걸 지지하는 시설물은 옹벽 A벽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아니 된다. 튀어나와도 된다? 된다. 된다. 그래, 그것은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빼고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거기 나와 있죠? 외후 구조로는 나와서 안 되지만 그 두 가지는 나와도 된다. 거기 나와 있죠? 그 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또 나오면 맞춰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도로 보겠습니다. 이 건축법상 도로가 올해 출제가 유력시된데 그 도로와 관련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오른쪽 페이지 그까지가 한 문금이에요. 그 가로 3번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공부하셨다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건축법상 대지의 뜻, 도로의 뜻, 이 도로가 왜 나오느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대지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지는 도로하고 잡아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덮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명제나 똑같아요. 반드시 어떠한 도로해야 되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해야 돼. 그런 도로하고 접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보행이라 하죠. 그래,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행이라 합니다. 보행이라는 말은 사람이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소새끼가 다닌다, 사람이 다닌다. 그래, 소새끼가 아니라 사람. 이걸 속뜻을 아셔야 돼요. 보행하면 사람이 다닌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건축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건축상 도로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은 꼭 가능해야 되냐? 보행은 가능해야 한다. 이걸 전제하고, 더 나아가서 보행은 당연히 가능해야 되고 원칙으로 차량 통제도 가능하고 넓이 4m 이상인 도로로서 바로 국토개법, 사도법, 그 다음에 도로법, 이런 관계 법령에 따라 이것은 도로입니다 라고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또 건축하신 곳이 그 행정청, 그네들이 행정청이거든. 그네들이 이건 도로다라고 공고한 거. 그것이 동그라미, 공고 동그라미 체크해요. 그런 도로이거나 그 A 정도로까지를 건축상 도로로 본다. 이렇게 하십시오. 보고 계시죠? 그래. A 정도로는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 A 정도로 뜻은 바로 아직 실제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걸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개설되지 않는 계획상 도로를 A 정도로 합니다. 그런 A 정도도 건축상 도로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앞에 그런 요건이 충족되어서 도로라면 A 정도도 건축상 도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게 원칙인 도로의 뜻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주로 이런 요건 다 구비하지 않고 외주로 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상 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어느 지역을 보면 계단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사람은 쭉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계단으로 된 도로 있죠. 근데 그것은 그 구조상 그 지역 여건상 차량 통행 사실상 곤란한 구간이죠. 근데 그런 구간이다라고 관할 허가권의 시장수 구청령이 딱 고시한 구간에서는 설령 그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할지라도 바로 사람 보행만 쫙 가능하다면 그것은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그 넓이는 3m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 차량 통행이 사실상 곤란하다, 어렵다 하더라도 뭐만 가능하면 바로 건축상 도로가 되시냐? 보행.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원칙은 도로 폭이 4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 바로 4m 못 되고 2m만 되어도 3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냐? 막다른 도로 경우. 가다가 막혀버렸다. 이걸 막다른 도로라고 그러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그 2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가 돼요. 그런 도로하고 잡아왔으면 명지가 아니죠. 명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도로하고 잡아왔으면 명지가 아니까 바로 건축물 건축하겠습니다. 허가 내줘요. 그 대지에다가. 근데 막다른 도로 길이가 바로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러면 3m 이상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가 돼요. 그런 도로하고 잡아왔으면 명지하니까 허가 받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6m 이상은 돼야 된다. 왜? 한참 들어갔으니까. 차가 들어갔는데 또 나오는 차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비켜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m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오고 2, 3은 여기 일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것은. 그냥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다만 저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 있잖아요. 읍면적은 설령 35m 이상인 도로라도 4m만 되어도 그냥 건축상 도로 인정해줘요. 왜? 저 시골은 차량 통행이 별로 없거든. 가다가 차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또 인심이 좋잖아요. 그거는 갔다가 한참 들어갔는데 차가 쭉 나온다. 한참 후퇴해주면 되잖아요. 성질라도 참으면서. 그래서 저 시골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지라도 넓이 몇 미터 이상만 되면 건축상 도로 인정해주냐? 4m. 이런 의외도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법상 도로의 뜻에서 꼭 알아줄 것은 A종 도로도 건축상 꼭 도로가 됨을 주의하시고, 그리고 꼭 도로법에 따라 고시가 될 필요는 없다. 사도법도 좋다, 국토교법도 좋다. 이런 걸 좀 봐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법상 이런 도로와 관련해서 가로 2번으로 갑니다. 가로에 보면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를 준비했다. 그 대지가 완전히 맹지다. 출입을 정말 불가능하다. 출입이 불가능하다. 맹지다. 그러면 거기다 건축물 건축하겠다라고 하면은 대지소유권 확보했으니까 여기다 건축물 지도로 허가 좀 내주세요. 그러면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줍니다. 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허가 내줍니까? 안 내주죠.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그 대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 보행에 관한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접촉을 요구하느냐, 최소 몇 미터 이상 접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느냐, 2m 이렇게 받으세요. 알겠죠? 2m. 근데 모든 경우에 꼭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만이 되느냐? 외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외해가 인정돼서 직접 도로하고 접하지 않는 대지일지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건축법에서 인정해 주냐? 그 대지에 구조적으로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을 때라고 인정될 때요. 그래 도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땅 주인이 있는데 이 땅 주인한테 뭐 출입을 할 수 있는 뭐 사용 승낙을 받았다든가 그래서 여기 대지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다. 출입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놨다. 그럴 때는 이 대지 직접 도로하고 잡아오고 있지 않더라도 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도로가 있고 여기 공원이 있고 여러분 대지가 있다. 공원을 지나서 대지에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인정될 때도 이 대지는 직접 도로하고 잡아오고 있지 않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건축법상 도로의 거다고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 대지는 원칙으로 몇 미터 이상은 잡아야 할 것을 요구했나 할까? 2m. 근데 야 2m 그건 안 돼. 최소한도 4m 이상은 잡아야 돼. 라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 대지는 연면적계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예요. 역으로 하면 연면적계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2m만 잡아도 되지만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라는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4m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4m. 그것도 넓이 몇 미터 이상 도래예요? 6m 이상 도래에 4m 이상 접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에서는 공장은 특례가 많이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공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인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 그 공장의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그냥 4m인 도로에 2m만 잡아도 되는데 법적으로 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게 중요해. 3000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해요. 공장은. 2000이 아니라 3000.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이 들어설 대지는 2m만 잡아도 돼. 근데 3000제곱미터 이상인 그 공장에 들어설 대지는 이상인 것은 4m 이상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4m. 그것도 넓이 6m 이상 도리에 4m를 잡아야 된다. 공장은 얼마를 기준하는가? 3000.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기에 꼭 이해하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로 3번 볼까요? 이 도로, 없는 도로를 만든다. 이걸 바로 새롭게 개설해서 나갑니다. 그때 그 위치를 미리 정합니다. 위치, 신설에 대한 위치를 정합니다. 또 있었던 도로를 없앤다. 이걸 폐지를 하고 위치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이걸 변경이라고 그래. 그래, 그거 보면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한다, 지정한다.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에 어떻게 하고 있었던 도로를 없애는 폐지와 옮기는 변경 이 절차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건축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권자는 일단 허가권자다 이렇게 하셔요. 누구다고요?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고 폐지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데 허가권자들이 그러면 군 측에서는 허가권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군수밖에 없죠. 그래서 응용해서 그냥 군수 그런 말 나와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 군에서는 군수가 그렇게 합니다. 군수만 도로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건축상 도로의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폐지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죠. 그때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지정할 때는 바로 절차가 있어요.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해관계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는 동의를 받아서 그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합니다. 근데 의회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가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로로서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있다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고 한다. 그럴 때 그를 조례가 정하는 그 위치에다 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해관계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없애버리는 폐지하고 그걸 옮기는 변경 두 가지. 폐지 변경은 반드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건 의의가 없다.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시고 그 3번 보시면 3번 찾았죠? 올해는 3번에 3문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바 그 16회 19회 때만 나왔고 그들은 안 나왔잖아. 보니까 안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안 나온 지 그래 지금 안 나온 지가 벌써 올해가 27회인가요 28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 그래 그동안 경주에서 리조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걸 조종하느라고 그다음에 최소 안 냈는데 최근에 이게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 문제로. 이것은 쉽게 말하면 3번 옆에 끝에 딱 이렇게 써요. 내진 설계 대상 이렇게 써놔요. 내진. 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뭐다고요? 내진 설계 대상. 쉽게 말씀드리면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려도 구조적으로 안전성 이상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대상이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일본은 대부분 내진 설계를 하도록 아주 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약간 규제가 풀려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 그동안 3층 이상일 때 내진 설계라 뭐 연매저 1000점대 이상일 때 내진 설계라 그랬는데 이번에 약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자, 규모를 더 강화해 버렸어. 2층부터 내진 설계라 이렇게. 몇 층부터요? 2층. 다만 목구조는 3층 이상일 때. 목구조는 3층 이상일 때. 근데 목구조 나무로 된 구조의 집은 3층 이상짜리 별로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구조는 3층이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무로 된 집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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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리 내면서 잘 붕괴가 안 된가 봐요. 삐그덕 삐그덕 소리만 나지. 그 순간에 튀어나가면 되거든요. 튀어나가면 돼.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 된 집은 철근이 부득부득 떨어지거든. 그래서 사람 튀어나가야 되는데 바로 3층에서 떼어낸다 그러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2층에서 떼어내리면 다리 하나 부러진데 살 수도 있었건만 이제는 이 한국민들 운동신경이 좀 떨어졌어요. 먹기는 아주 많이 잘 드신데 운동신경이 떨어지면 바로 다리 부러져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층부터 이제 내진 설계를 해라 이렇게 법을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3층 이상부터 내진 설계 했고 2층은 내진 설계 하지 않았어요. 알겠나요? 강화시켜 버렸어. 강화. 그리고 이제 내진 설계 대상은 2층 이상부터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권으로는 1번과 2번이 아주 중요한 수치니까 1번과 2번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층수는 몇 층 이상 할 때부터 내진 설계해야 되냐? 2층. 목구조만 3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얼마냐? 500. 1000이 아니라 500. 다만 용도가 뭐 축사다 창고다 이건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소대지니까 또 물건이 들어있는 공간이니까 내진 설계 대상은 아니다. 뭐 이것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바로 아까 층수로 딱 돼 있다면 2층 이상 건축물 건축할 때부터 설계를 할 때 내진 설계라고 그랬잖아요. 역으로 해서 하면 1층짜리는 내진 설계 안 해도 되죠. 1층짜리. 왜 1층은 1층짜리면 지진 발생하면 툭 튀어나가면 되잖아요. 밖으로. 그러니까 뭐 얼른 튀어나가면 되죠. 그래 굳이 내진 설계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1층이라도 연면적이 바로 500 정도 되면 내진 설계 해야 됩니다. 공간이 커버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튀어나가려면 그 순간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00 정도 이상은 층수와 관계없이 내진 설계 대상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층의 구분이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높이가 13m 이상으로 설계가 되려고 그래요. 그때는 바로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몇 층? 1층이라도 연면적도 필요 없어. 그냥 건축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내진 설계해야 되냐? 13m 이상. 이거 찾았나요? 거기 있을걸? 거기 있어요. 쓸 필요 없어. 거기 있으니까. 높이가 얼마요? 13m 이상. 이거 꼭 알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차마 높이는 9m. 그 다음에 바로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몇 미터? 10m. 이걸 약조로 9초 10기 이렇게 써놔요. 9초 10기. 9초 10기. 자, 내진 설계 보고 있는데 2층 이상. 목구조 3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높이, 건축 높이는 13m 이상. 그 다음에 9초 10기. 이게 중요해. 또 이게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9초 10기가 뭔지 알죠? 차마 높이는 몇 미터 이상? 9m 이상.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10m 이상. 이걸 9초 10기, 9초 10기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9초 10기, 9초 10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6번째. 7번째는 지문 이렇게 좀 기억해요. 지문. 그래, 지진구역으로 묶여있는 장소가 있어. 지진구역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도 내지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도 내지 설계가 돼. 이걸 약속으로 지문이라고 그래. 지문. 지진구역은 건축물일 때 지,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일 때 문, 지문 이렇게 찾나요? 자, 그래, 그 다음에 또 내진 설계 대상은 한자, 한쪽 끝은 지지되고 한쪽 끝은 지지지 않는 이렇게 기둥과 기둥이 있는데 이걸 물어주는 것이 보거든. 여기 A벽 만들었다. A벽의 중심부터 바로 3m 이상 돌출된 보를 넣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때도 내진 설계해야 된다. 몇 미터 이상 돌출된 거요? 3m 이상에. 또 햇볕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차양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기 A벽이 이렇게 조성됐다. A벽의 중심부터 3m 이상 돌출된 차양을 설치해 들어가고자 하는 건축물일 때도 내진 설계를 요한다. 이렇게 하셔요. 차양, 보. A벽의 중심서부터 몇 미터 이상 돌출됐다고요? 3m. 한쪽 곳은 고정되고 한쪽 곳은 지지되지 않는 그런 구조의 차양이라든가 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A벽의 중심서부터 몇 미터 이상 돌출되면 내진 설계 대상으로 되는가? 3m 이상 이렇게 좀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읽어보셔요.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문제라면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올해 함재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셔요. 내진 설계 대상권은 이제 그 건축 설계사가 딱 설계할 때 구조 안전을 확인하면서 설계하게 되고, 이제 이 건축주가 그 착공 신고서를 내려갈 때는 그 설계자한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설계자한테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착공 신고서를 내야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내진 설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0페이지 선을 보시면 이 건축물을 다 건축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용하게 될 때 사후적으로 그 건축물이라든가 대지라든가 건축 설비가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유지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누구한테 가하고 있는가? 건축물 수주하고 관리자한테 가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손이 이번에 신설된 건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수, 구청장이 이자로 수정해 보세요. 구청장이 단독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융자 보조를 해줄 수 있어요. 단독택, 뭔 주택이요? 단독택 유지관리하는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융자 보조를 좀 돈을 밀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밀어줄 수 있는 단독택은 사용 승인 후 몇십 년 이상 된 단독택일 때만 가느냐? 20년 이상. 20년 이상 되면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붕괴 요소도 있고, 그래서 안전사고 유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건축주에게 바로 이 지자체장들이 돈을 좀 밀어줄 수가 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지관리해라 라고 돈을 보조 융자를 해줄 수가 있구나. 20년 이상 그때 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제8절 사용승인 파트가 나 있죠. 1번 사용승인 신청 대상. 사용승인 신청 대상은 3개 있다. 3개. 이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그 가설건축물. 이 건축물 중 아까 허가받았던 것, 신고했던 것, 건축허가 받았던 거, 그리고 신고했던 거. 근데 여기 협의 마쳤던 거, 이건 아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 그 허가 받았던 건축물, 신고 맞았던 건축물, 가설 건축물도 자 건축 허가 받은 가설 건축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축조 신고한 가설 건축물인데, 이 사용승인 신청 대상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이 건축 공사가 끝났다, 가설 건축물 공사가 끝났다, 그때 공사가 다 완료되면 이걸 사용하고자 할 때 바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은 누가 누구한테 할까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 누구한테 할까요?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합니다. 건축허가권자한테.
이때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신청 시점은 건축공사 다 완료된 후에 한다 이거 하셔야 돼요. 뭐 하게 됐을 때 완료된 후에. 이건 뭐 상식이죠. 완료된 후에 하는데 이때 사용 승인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바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 신고 맞춰서 공사 들어가가지고 착공 신고하고 건축 공사 완료된 거. 이것도 우리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근데 아까 국가라든가 지자체는 그네들 소유 공용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나요? 협의한다고 그랬죠. 협의 걸쳤던 그런 공용건축물은 공사 다 완료될 때 사용 승인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공사 완료 통보하고 바로 사용만 된다고 그랬죠. 이걸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협의 마친 공용건축물은 사용 승인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설 건축물도요. 건축허가 받았던 걸 공사 들어갈 때 착공신고해야 되고 착공신고해서 공사 들어가서 공사 완료됐으면 이것도 사용할 때 사용 승인 신청해서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바로 착공신고 대상도 아니고 공사 끝나서 사용할 때는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세 가지만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다라고 1번에 써졌으니까 받으시고 2번은 또 받으셔야 되겠죠. 손도 잘 받으셔요. 자, 조금 전에 누가 누구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고 그랬습니까?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합니다. 이 공사를 맡아서 공사 끝내줬던 공사 시공자도 계시고 감독관인 감리도 계실 건데 얘네들이 신청한 거 절대 아니다. 건축주가 신청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사 감리자가 지정된 건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시공자 감독을 하면서 공사 끝나면 공사가 이렇게 완료됐다 그러면 완료된 도서, 도면과 서류 만들고요. 그리고 감리자가 공사가 끝날 때 감리 완료 보고서도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제출할까? 건축자한테 제출하면 이것을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요. 그래 완료가 나온다. 이게 중요해. 뭐가 나온다고요? 완료지. 뭐 중간이 나온다든가 예정이 나온다 그러면 틀린다. 완료된 것을 만들어서 사용승인 신청서에다 첨부해서 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도서는 언제 낼까요? 건축 허가 신청할 때 될까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 될까요? 허가 신청할 때는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건축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신청서를 내는 것이고 이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는 설계 도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2번 사용승인 신청서가 들어왔다 하면 허가권자는 며칠에 검사하는가? 7일에 검사합니다. 7일에 검사해가지고 합격하면 사용하도록 승인서 내준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사용 승인 신청서 받았던 허가권자가 검사할 때 뭘 검사하느냐? 지금 이 공사 완료된 건에 대해서 바로 감리완료 보고서가 공사완료 도서가 지금 첨부돼서 들어왔다면 이런 서류가 제대로 작업하고 작성됐는지 검토해보고 그리고 지금 허가 받아갈 때 냈던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제대로 됐는가 이걸 검토해서 합격하면 사용하도록 승인서 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으로 모셔서 가로 2번 이 공사가 다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일부가 완성되어서 이 법에 맞는 기준에 완성이 됐다. 그때는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온 건은 임시사용 승인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임시사용 승인 신청도 건축자 허가권자 내야 돼요. 그래 임시사용 승인을 하도록 해주고 싶다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을 내주면 돼요. 이때 임시사용 승인은 원칙 몇 년이나 하는가? 2년이다. 이거 수치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대형 건축공사, 안방공사인 경우는 그 기간이 장기간 이어질 소지가 있는 바 그 기간만큼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자, 아까 우리가 건축허가 제한과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다. 그런 건축허가 제한, 착공 제한을 할 때 제한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한기간, 건축허가 제한, 착공 제한기간은
원칙 몇 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로 하고 외주로 몇 해 하나요? 몇 년 이내에 벌면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1회 하나요? 1년에 벌면서만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하고 여기 임시 사용승인은 원칙 2년 이내로 하되 1회 하나요? 1년 이내에 벌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틀린다. 원칙 2년은 똑같지만 바로 그 공사가 바로 안방공사라든가 대형 건축공사일 때는 그 임시 사용승인을 바로 그 기간만큼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연장을 해줄 수 있다. 이거 단서장을 좀 잘 받으시기 바라고. 3번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용승인 받으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받은 걸로 의제치를 해줍니다. 그래 국토협상 중검사 받은 걸로 간주하고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죠. 국토협상 중검사도 개발행했다는 중검사 받은 거고 특히 그 1번 읽어보셔요. 2번도 읽어보시죠. 2번 좀 봐보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 변동상의 변동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지금 원래 농지를 전용해서 거기다 건물을 주택을 세웠습니다. 주택이 세워졌다면 그 지목 변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목을 대로 해주는 게 낫겠죠. 무엇으로? 대. 그래 원래 농지였는데 농지 전용해서 그따 주택을 딱 허가받아서 공사 끝냈다. 그래서 이제 사용승인까지 받았다. 사용승인 받으면 그 건물주가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해 주세요라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여기 보니까 신청한 걸로 간주해버려. 뭐 받아가면 사용승인서 받아가면 사용승인서 받아가면은 바로 변동 신청을 한 걸로 간주해서 이 시장수 구청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가 스스로 그 지적 공부 변동상을 변경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전을 대로 이렇게 확정해서 기재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니까 받으시고 7번도 하나 받으세요. 자, 그 건축물에 대기환경보존법상 대기오염 물질 배수를 설치했다면 그걸 가동할 때 가동 개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승인서 받아갔다면 별도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가동 개시 신고한 걸로 간주해서 가동해서 사용하더라도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제9절 건축선 보겠습니다. 이 건축선이 170 이쪽에 2번에 가로 1번 2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건축선이랑 건축잔 특히 가로 1번 2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가로 1번 2번이 중요하죠. 이 건축선은 지상에서 도로교통을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지상에서만 종되지 땅속엔 차량이 막 쳐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하에서는 절대 종되지 않는다. 이걸 좀 먼저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소지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어디일 때만 그러냐? 지상일 때만. 다만 의주로 지표 아래 부분 땅속에서는 건축물이 됐든 담장이 됐든 건축선의 소지면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된다. 어디는 된다. 지표 아래 땅속.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로면이지 지표면이 아니다. 도로면을 기준해서 지상 몇 미터 이하의 출입구 장막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소지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가? 4.5m.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도로면입니다. 대지면 하면 됩니다. 자, 4.5도 꼭 아시고 4.5 수치 아주 중요할 것. 됐나요?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171페이지 보면 1번 건축선. 이 건축선과 대지 면적 산정 관계를 연결시켜서 정리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시험 공부입니다. 자, 이 건축선은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에서 이 대지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제하고자 건축선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 이때 이 건축상 도로항선 원칙적으로 폭 몇 미터를 원했느냐 아까 4m를 원했습니다. 그래 이걸 소요 넓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확 트인 그런 도로 경우는 넓이 4m를 소요 넓이라 합니다. 아까 그 도로의 기준 면적이 있었잖아요. 막다른 도로 경우는 뭐 2m도 있고 3m도 있고 뭐 6m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소요 넓이에요. 그리고 확 트여버린 것들은 4m가 소요 넓이가 되고요. 알겠죠? 이건 막다른 도로예요. 확 트여버려서 보니까 도로. 오, 어떻게 하셨어요? 확 트여버렸죠. 가다가 막혀본 도로.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 도로를 막다른 도로 하죠. 막다른 도로에. 막다른 도로 경우는 뭐 2m, 뭐 3m, 6m 아까 그런 게 있었어요. 4m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확 트여버렸으면 소요 넓이는 몇 미터를 원하냐? 4m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셔요. 이런 도로하고 바로 이 대지가 이렇게 잡아오고 있다. 이게 4m 이상짜리랍니다. 4m 이상의 도로가 있다. 대지가 있다. 이 대지 길이가 이쪽에 10m다. 그냥 여기 10m로 가정합니다. 가로 10m, 세로 10m. 이랬을 때 이 대지에 건축물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도로 쪽으로 어디까지 배치도 합법적이냐? 여기 바로 바짝 여기까지 배치됩니다. 이걸 건축성 그래요. 그래서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와 이 대지가 잡아오고 있을 때 이 건축물을 대지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 건축선은 도로와 이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된다. 이렇게 이게 건축선이 되죠. 알죠? 자, 그래 이때 또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건폐율도 적용해야 될 것이고 용적률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토면에서 산양시 원칙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대지면이 나오죠. 그러면 대지면이 얼마냐? 바로 10 곱하기 10은 바로 1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이 1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건폐율이 50%밖에 적용 안 된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에 얼마까지 무엇을 확보해도 되는가? 50제곱미터까지 건축 면적을 확보해도 된다 그 말이죠. 네, 건축 면적 최대 규모를 규제하고자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폐율이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용적률이 이 대지에 200%가 적용된다. 그때 대지 면적이 100으로 딱 확정됐다면 이것을 2배까지 최대 무엇을 확보해도 된다? 연면적. 그래서 연면적은 바로 200제곱미터까지 확보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건폐율이 됐던 용률이 됐던 이걸 적용해 나가려면 뭘 계산해야 되냐? 대지 면적을 계산했는데 이 대지 면적 원칙으로 대지 수평토면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외적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폭이 소요 넓이에 못 미친다. 이게 2m밖에 안 된다. 2m. 이럴 때는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 이렇게 표현해요. 2m밖에 안 된다. 근데 이 도로하고 양쪽에 건물을 질 수 있는 대지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건 자, 이 도로 폭은 20m. 이렇게 도로가 아니라 대지 길이. 대지 길이가 여기는 20m, 여기 10m 합시다. 여기 10m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바로 여기 뭐 10m 이렇게 10m 대지가 있는데요. 이때 이 대지는 이것은 갑동이 거, 이건 을동이 거, 이거 병동이 거 합시다. 이때 을동이가 됐든 병동이 됐든 자기네 대지에다 건물을 건축 배치할 때에 도로 쪽에 바짝 배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로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알아서 강행규정으로서 우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서요 넓이에 멈추는 2m하고 양쪽에 대지가 잡아오고 있을 때는 양쪽 대지 소지에게 공평하게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2m 후퇴하고 이쪽으로 2m를 후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4m를 확보하자 이거죠. 그래.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서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하고 대지가 양쪽에 잡아오고 있을 때에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서요 넓이의 2분의 1에 상당한 그 수평 거리만큼 대지 안쪽으로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총 몇 미터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2m.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 몇 미터? 2m. 그러면 여기 가운데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 1m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몇 미터 들어가냐? 1m.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똑같아. 이쪽에도. 이때 이렇게 건축선이 딱 그어집니다. 이렇게.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 강행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때 이렇게 대전에 건축선이 그어졌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하나의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될까 제할까? 제한다. 이것도 이 하나의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하죠.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때 이쪽 을동이 자기 대지면적이 얼마임을 계산하고 이 건폐율 용도를 정하면 되냐? 바로 20m에서 몇 미터를 빼면 돼요? 1m. 그러면 여기 19m 곱하기 여기가 10m니까 여기 곱하면 190제곱미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건폐율 50이면 그것을 절반까지만 건축면적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쪽에도 똑같아. 이 친구도 여기 이 공간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10m에서 1m 빼니까 여기 9m 곱하기 10하면 이건 90제곱미터로 대지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자, 이 경우 이 친구가 됐던 둘 다 자기 대지에다 건축물을 이제 건축 배치할 때에 이렇게 이 빨간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 이 건축물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버리면 이것은 위반 건축이 됩니다.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여기다 담장을 막 쳐버린다. 이거 합법적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단 말이에요. 담장도 넘어서는 안 되고 건축물도 넘어서 안 된다. 빨간 선을. 그런데 어디에서는 넘어도 될까? 땅속에서 넘어도 된다. 넘어서도 안 된다. 땅속은 넘어돼요. 알겠죠? 땅속을 뭐라고 합니까? 지표 아래라고 그러죠. 지표 아래. 여기 이제 지하층이라고 합시다. 지하층은 이렇게 넘어도 돼요. 빨간 선을 넘어도 돼. 건축선을 넘어도 돼요. 지하층. 지상 2층이다 그러면 지상 1층, 2층은 이 선을 넘으면 안 되죠. 담장도 이걸 넘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어. 하천이 있고 하천 아니면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든 철도 아니면 여기가 경사지가 있다. 경사지 이런 곳은 장래 도로 부지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 경사지가 있다든가 이쪽에 한쪽에는 경사지가 있다 뭐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든가 하천이 흐르고 있다든가 선로가 쫙 설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곳이 있고 이쪽은 도로가 있고 도로 이쪽은 대지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정동 건데 이때 도로 폭이 이것도 2m밖에 안 돼요. 이때 이것도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하고 이 대지가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죠? 이때 이 한쪽에는 경사지가 있고 한쪽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다면 이때 이 정동이는 자기네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을 도로 쪽에 배치할 수 있는 한계선인 건축선을 어떻게 설정하고 건축에 합법적이냐? 바로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대지 안쪽으로 몇 미터를 후퇴하고 대지에다 건축을 그어야 되냐? 4m에 그걸 소요 넓이에 상당한 수평 거리만큼 대지 안쪽으로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총 몇 미터가 들어오냐? 4m. 여기서 몇 미터 들어가냐? 2m.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이 하나의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 면적만 가지고 대지 면적을 계산해서 건폐율을 정해서 집을 지면 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기가 전 국토인데 도시역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 보존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도로가 있는데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바로 설령 소요 넓이 이상인 4m 이상의 도로가 있을지라도 이 도로 옆에 잡아고 있는 대지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 대지 안쪽에 후퇴해서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그렇죠? 무슨 지역에서만 건축선을 대지 안에 후퇴해서 거버릴 수 있을까요? 도시역일 때만. 그래 이 도시역에 있는 도로가의 대지에다가 바로 후퇴해서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그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비도시는 이네들이 소유 넓이 이상인 도로가 있고 그 옆에 대지가 있다 그래도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호텔에서 그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무슨 지역에서만 그어버릴 수가 있느냐? 도시일 때만. 이거 아셔야 돼요. 도시일 때 몇 미터까지 호텔에서 그을 수 있느냐? 몇 미터까지요? 최대 몇 미터까지만 후퇴할 수 있어요? 4미터. 거기 나와 있는데 포함될 것을 왜 안 볼까? 몇 미터요? 4미터. 도시역이 4자니까 4미터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몇 미터요? 4미터. 포함될 것을 꼼짝도 안 하시네. 자, 도시역 몇 미터요? 4미터. 꼭 알아세요. 4미터까지 후퇴해서 걸 수 있다. 시가정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바로 4m까지 후퇴해서 그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그었다면 대지 안에 그었다면 이 도로가 지금 4m인데 이렇게 더 그을 수 있어요. 박스같이 이 건축선을 대지 안에 딱 그을 수가 있어. 그런데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요? 4m. 이때 대지 안에 건축선이 그어졌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하나의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할까 제할까? 이것은 산입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때는 산입한다 이게 이때는 아까 소요 넓이 못 미치는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 있을 때 대지 안에 건축성이 딱 거질 때는 도로와 그 건축사에 있는 대지부는 대지 면적 산입할 때 제하지만 이건 산입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시고 그 제10절 1조동호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지 않지 않나요? 1조동호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지 않을 일상에서는 1조건 규정이라고 그래요. 1조건. 뭐라고 한다고요? 1조건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그래. 그래 모든 국민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햇볕을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 이걸 1조건을 보장해주자라는 규정인데요. 그래 인간들 햇볕을 받아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 이걸 1조건이라는데 1조건 보호를 위해서 보장을 위해서 건축물 건축할 때 높이를 제한하겠다. 그걸 1조동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지 않는데 이 파트도 가로 오른쪽에 보면 그 3번 그리고 4번까지가 한 문구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원칙 1번, 2번 특칙, 3번 공동택의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2층이야. 여기까지 한 문구이에요. 한 문구를 딱 묶어버려요. 1번부터 4번까지만 1번부터 4번까지 한 문구를 크게 묶으셔요. 이게 1조건 보호 규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1조건 보호 규정 관련해서 1번 원칙에 두 가지 용도적을 아셔야 돼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나와 있죠. 이 지역이 우리 도시민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 우리 도시민들 주공으로 이용되어 있는 이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정부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1조건을 규제해 봤습니다. 거기 봐보세요. 무슨 방향이요? 정부 방향 이게 중요해. 그래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에다 포인트 잡고 그 말 나오면은 무슨 방향이냐 그러면 정부 방이다 이게 중요해. 짝지가 중요해. 따당 따당. 그래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 나면 밑에 바로 정부 방향이다 이 말 중에 정부 방향의 반대말이 뭐 될 수 있는 게 정남 방향인데 정남 방향하면 틀리겠다. 무슨 방향이다? 정부 방향이다. 정부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어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을 하도록 규제하겠다. 그래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로 이루어지면 인접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격시켜야 되냐? 1.5m 이상 띄어라. 그리고 그 건축물 높이가 9m 초과하게 되면 그 높이에 2분의 1 이상 이격시켜라. 어디를 기준해서 이격시켜라? 정보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격시켜라. 떨어뜨려라. 띄어서 건축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됐죠? 됐죠? 이해가 되는 건 대단한 거죠.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자, 그래 1조 등어 1조가 뭔지 알죠?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다 이거죠.
해가 빛다. 일조권, 일조등의 합볼량. 보정. 그래, 일조동 합볼량 건축물 높이량과 관련해서, 자, 첫째, 그 지역이 전용 주거이라든가 또 일반 주거지이다. 그때는 무슨 방향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적용해 나가는가? 정부 방향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이 전용 주거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지를 하나 구입했다. 이 대지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때 이 대지를 기준해서 방향을 한번 정해볼까?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 방향을 설정해보면 이쪽이가 동쪽이라 할 수 있죠? 맞나요? 동, 서, 남, 부 이렇게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 이 해가 떠오르는 부분은 아침에 태양이 뜬다. 이 해가 뜬다. 해가 해일이잖아 이게. 그래, 해가 뜬다. 해가 뜰 때 북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남쪽에서 동쪽에서 떠요. 오, 그래. 이 해라는 것은 동쪽에서 뜨죠. 와, 대단하시네. 놀랬어요. 그래, 이게 태양이고요. 이게 해일자 해서 일이 되죠. 일. 알겠죠? 일. 그래,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 동쪽도 저기 어정쩡한 동쪽에서 뜰까? 정동쪽에서 뜰까? 정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 맞이차 정동준으로 새해 맞이차 해보러 가잖아요. 정동준이 바로 정시로 해가 딱 떠오르는 공간이에요. 알겠죠? 그래 여기가 정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정동 방향. 해가 떠오르는 공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정서 방향이 되고 여기는 정북 방향이 되고요. 여기는 정남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 이게 지금 갑동이가 지금 대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 이때 이 대지란 것은 혼자 딸랑 있을까요? 옆에 땅들이 있을까요? 절대 대지는 혼자 딸랑 있는 거 아니죠. 내 땅에서 옆에 땅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쵸? 그래 여기 만약 이쪽에 땅이 붙을 수도 있고 이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뭐 이거 A 거다, 뭐 B 거다, C 거다, D 거다 합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면 이때 이 갑동이라는 사람이 이 주거지역에 가서 전용 일반 주거지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막 세워버린다. 이미 여기 건물이 있다 합시다. C가 딱 건물 지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다고 가져봐. 여기 있다고 가져봐. 누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져봐. 이렇게 있다고 가져봐. 있다면 이때 갑동이는 바로 자기가 건물 질 때에 대대면 건물을 배치할 때 어디다 배치하려고 애를 쓸까요? 이걸 자 뒤에다 이렇게 배치하려고 애를 쓸까? 아니면 앞에다 배치하려고 애를 쓸까? 이렇게 1번 2번 맞춰봐 한번. 누가 그러던가요? 1번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한다고? 자 봐봐. 이 해가요. 이게 아침에 여기서 떠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라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라져볼까요? 이렇게 해서 사라질까요? 자 1번 또 이것도 2번 3번 몇 번이에요? 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가게 되면 해가 이렇게 쏘아질 거 아니에요. 해가 이렇게 쫙쫙. 특히 이 일조권 문제는 주로 언제 제일로 심각하게 우리가 이 일조권 갖고 싸울까요? 오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 겨울에는 정말 햇빛이 그려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만 맛봐도 우리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날씨는 얼마나 춥고 죽겠는데 해가 딱 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도산에서 공부하다가 딱 햇빛 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해를 딱 쏘고 있는데 누가 앞에 와서 딱 서버렸다. 기분 더럽게 좋을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햇볕 쓰려고 하는데 그만큼 겨울에는 일조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또 낮 시간도 짧고요. 낮 시간이 1년 중 가장 짧은 날은 언제일까요? 1. 하지. 2. 동지. 대단하시네요. 그런 게 이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데 동지. 뭐라고요? 동지 날이 제일 또 일조건이 문제가 돼요. 해가 금방 사라져버리거든. 자,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후발주로서 갑같이 딱 대지 굽혀가지고 건물을 배치할 때 여기다 배치한다, 여기다 배치하려고 한다. 여러분 같으면 1번, 2번 이제 되도록 돌아가네요. 1번 같이 하면 왜 좀 그래요? 저 C 건물 때문에 해가 가려가지고 겨울에 해가 안 들어와 버린대. 그렇지 않아 쳐 죽겠는데. 그쵸?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디다 배치하려고 하겠어요? 뒤로.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또 누구의 일조건을 침해해서 또 싸움이 붙을 수가 있어요. A하고. 이해돼요? A가 그럴까? 야, 내거 햇빛 다 가리잖아. 너. 그렇죠? 그래서 이자하고 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정보 방향의 인접대 경사를 기준해서 이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다 그러면 1.5m 이상 띄어라. 9m 초과하면 그 높이 2 이상 띄어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띄어라? 무슨 방향? 정보 방향의 인접대 경사다.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사다. 정보 방향.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정보 방향의 인접대 경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건축 높이를 9m 초과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높이 2 이상 띄어서 건축하고 9m 이하로 할 것 같으면 그 높이가 아니라 1.5m 이상 띄어라. 무슨 방향을 기준으로 띄어라? 정부 방향.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정부 방향. 정남 방향 하면 틀린다. 이게 중요해요. 됐죠? 자, 거기 딱 봐두시고. 그런데 여기에 봐봐요. 이 건물이 콩만 하면 일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외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른쪽에 가로 3번 있어요. 가로 3번의 밑에 4번에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4번 보셔봐. 4번 중요해요. 바로 동시효건이에요. 동시효건. 28 건축물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28 건축물 꼭 아세요. 이 건축물이 2층 이하로서 높이 몇 미터 이하인 건축물일 때는 8m 이하인 건축물일 때는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동시효건이라는 거. 동시효건. 2층 이하이거나 그럼 틀리고 뭐라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인 건축물의 경우 저래 점에 따라 일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8 건축물은 일조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봐봐요. 2번 특칙이 있죠. 특칙은 특별한 A를 특칙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다 특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례. 자, 특례로서 바로 밑에 보면 그 1번에 2번에 그 보면 화살표 택지발지구 보고 계세요? 대종사업생지구 뭐 그 다음에 무슨 단지 꾸역꾸역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보고 계세요? 택지발지구 그 다음에 대종사업생지구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쭉 봐봐.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구나 이런 거 나와 있죠. 결국 보면은 그것들 뭔 장소도 나오는데 이걸 축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찌구 단지 꾸역꾸역 그렇게 돼요. 단지 꾸역꾸역 지구 이렇게. 이런 장소는 싹 밀어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체계적으로 배치 건축할 장소들이에요. 딱딱 계획적으로.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건축할 때는 특례가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 장소에서는 바로 무슨 방향을 기준해서 일조건을 적용할 수 있냐? 정남 방향. 그래, 정남 방향의 인접대의 경사를 기준해서 그 높이가 8m 이하, 9m 이하다 그러면 1.5m. 무엇을 기준해서 1.5m냐? 정남 방향의 인접대의 경사를 기준해서 1.5m.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 2분 이상 띄어서 건축하면 된다. 무슨 방향을 기준해서 하느냐? 정남 방향. 그래, 찌고 단지 꾸역꾸역이 나면 정남 방향을 기준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또 봐봐. 끝에 보면 정북 방향이에요, 정남 방향이에요.
정북 방향 쪽에 건축 금지가 이루어진 공지하고 접어 있다든가 하나, 정북 방향 쪽에 잡아고 있는 대지 소유자하고 일조권을 합의했다 그 말이에요. 일조권을. 무엇을 합의했다고요? 일조권 문제. 누가하고 합의했다면요? 정북 방향 쪽이에요? 정남 방향 쪽이에요? 정북 방향 쪽에 잡아고 있는 대지 소유자하고 합의를 했다. 정북 방향 쪽에 건축 금지가 이루어지는 공지, 공원 이런 것들이 잡아고 있다. 그때는 무슨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을 정할 수 있는가? 정남 방향이다. 이걸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죠. 찌고찌고 딴지 꾸역꾸역 이런 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나오면 일단 정남 방향을 기준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택지발주를 합시다. 택지발주구다라고 칭해서 이제 택지발해요. 이런 찌구가 됐든 딴지가 됐든 꾸역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법적으로 특색 있는 지역물을 이용해서 경계를 딱 정하도록 됐어. 뭐 도로면 도로, 하천이 하천, 뭐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이런 것들을 경계선을 삼아서 여기까지만 택지발주구다 이렇게 칭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그래 이제 택지발주구 칭해가지고 이걸 싹 밀 거 아니에요. 택지 개발해서 주택 같은 거 세우려고. 그때 밀 때게 계획적으로 밀겠죠. 도로 또 사이사이 뚫고 도로 만들고 그리고 한 필지 한 필지 나누게서 건물을 짓도록 할 겁니다. 그래 이 지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택지 하나 받아가지고 건축물 지나온다 주택 같은 거. 그때 동서남북 이렇게 되죠. 동서남북이 이때 이 건물을 질 때 이 친구 이렇게 배치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건축물 이렇게 지나고 온다. 그때는 이 지역에서는 순차 이렇게 지어가는 장소가 되니까 여기 이 대지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이 되죠. 여기에 정남방이 되죠.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여기다 건물을 9m 이하로 진다. 그러면 몇 미터 뛰고요? 1.5m. 9m 초과하면 그 높이 2배 이상 뛰어서 건물을 배치하면 되죠. 배치해서 이 친구도 이 대지 소유자와 똑같아. 이걸 기준으로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물을 배치할 때 이렇게 이 친구도 이걸 기준해서 뛰어서 건물을 쳐 이렇게. 여기는 일조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정해 나가더냐? 정남 방향. 무슨 방향? 정남 방향. 그러면 결국 여기 가장 끝에 집에 집을 짓 때는 여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정북 방향 쪽에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방향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정해야 되냐? 정남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또 설령 이 정북 방향 쪽에 이렇게 아까 대지가 있어요. 동서남북이 있고요. 여기 갑동이가 대지 가지고 있고 여기 A라는 사무 이렇게 B라는 사무 딱 가져봅시다. 자, 그때 원래 이 갑동이 친구 되도록이면 정북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정해 나간다고 그랬죠. 근데 정북 방향 쪽에 잡아오고 있는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또 B라는 사람이 건물 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때 이 갑동이는 이 정북 방향이 아니라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정해 나갈 수도 있는 바 어떨 때냐? 이쪽 정북 방향 쪽에 잡아오고 있는 대지소유자 A하고 일조권을 합의했어. 야, 너네 집 해가 좀 가려지더라도 괜찮겠니? 내가 그 대신 너에게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합의 좀 해주라. 그러면 바로 이 갑동이도 건물 질 때에 정남 방향의 인접될 경계선을 기준해서 일조권 적용차 여기다 1m, 1.5m. 이 건물 높이가 9m 이하면 1.5m 띄어서 짐을 지면 되고 9m 초과하면 그 높이 2분 이상 무슨 방향의 인접될 경계선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정해야 되냐? 정남 방향. 누구하고 합의를 했을 때 그런가? 정북 방향 쪽에 잡아오고 있는 대지 소유자하고 합의했을 때. 이쪽 친구하고 합의할 때가 아니라 이쪽 친구하고 합의할 때 정남 방향의 인접될 경계선을 기준으로서 일조권을 정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이쪽에 아예 건물을 질 수 없는 그런 공지, 뭐 하천이 있다든가 공원 있으면 이때도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사를 기준해서 일조권을 정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걸 좀 마지막 칸 봐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칸에 보면은 조그마한 글씨, 그 정북 방향주로 도로, 공원, 하천 같은 건축이 금지된 공작을 잡아온 대지일 때도 무슨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일종을 정할 수 있는가? 정남 방향. 마지막 또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했을 때도 정남 방향의 인접될 경사를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을 적용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자, 오른쪽도 모셔서 3번 이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 줄까 봐요. 공동택은 건축법상 공동택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건축법상 4가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있잖아요. 이 것들은 자 밑에 보면 가로 1번 봐봐. 건축물을 할 때 기숙사 죄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가로 1번과 2번과 3번 묶어봐요. 쌍가로 1번, 2번, 3번 별도로 묶어봐. 그것은 바로 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적용된다고요?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조권 문제인데 이 가로 1번 보니까 건축물 그 말 보이죠? 그때 건축물은 공동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택. 공동택 4가지 있는데 무엇은 죄된다 이렇게 나왔나요? 기숙사. 기숙사는 죄된다 그 말은 기숙사는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숙사 뺐다면 그때 건축물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하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해요. 알겠나요? 무엇은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기숙사인 건축물 건축할 때는 바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적용하지 않는다. 왜?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기거하다. 잠잔다. 잠자는 건물이거든. 그래 공장 내 종업원들, 학교 내 학생들을 수용해서 잠을 자라라는 건축물이 바로 기숙사인 바. 이 학생들 날새기로 공부하고 기숙사에 가서 낮에 잠을 자고 있다.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야근하고 낮에 가서 잠을 자온다. 그때 해가 쉥쉥 들어오면 기분 더럽게 좋을까? 기분 나쁠까? 수면 다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수면을 해쳐버린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기숙사는 그런 용도의 건축물이니까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서 햇빛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기숙사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꼭 이해하세요. 이해하시고 자 그래 이제 기숙사를 뺀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바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때 아까 왼쪽에서 보았던 그런 규정은 물론 적용해야 함과 동시에 추가로 적용을 해야 할 게 있다라는 것이 그 가로 1번, 2번 이라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어떤 것을 더 추가로 해야 되냐? 1번 그냥 읽어보시고 2번 보겠어. 이 공동택은 바로 아파트 한 단지에다 세울 때 여러 동을 함께 집어넣잖아요. 그때 101동과 102동, 101동과 뭐 103동 이런 거리의 차이를 둬 가지고 바로 서로 간의 일조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규제해 봤습니다. 이걸 인동거리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이 박스 안에 뭐라고 써졌죠? 101동과 102동의 거리는 얼마 떼가지고 일조권을 서로 보호해줘라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가로 2번에 단서장만 잘 아셔야 돼요. 단서장 보면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거기다 체크해요. 찾나요? 모든 세대가 무슨 날을 기준으로 해서 동지 그거 아셔야 돼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9시부터 15시 사이에 몇 시간 이상 계속 햇볕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리만 유지해도 합법적이냐? 2시간. 이것 알아주세요. 이걸 적용하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적용해서 나가든 둘 중에 하나는 돼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적용하기 힘들면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처리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일반적으로 재건축할 때는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단서조항. 그래 이렇게 주택단지 공동택에 들어선 단지를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101동 뭐 이렇게 만들고 101동
백이동. 그래 여기에 베란다 창문 쪽이 있어요. 이때 이 백일동하고 백이동에 이게 측벽과 측벽 사이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한도 몇 미터 유지해야 되냐? 원칙은 저 리얼에 보면 4m 이상 떼라 있나요? 몇 미터 이상 떼라고요? 4m 이상. 이렇게 딱딱해서 이제 건물을 배치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 박스 안에 기억니은 틱을 리얼을 적용해서 일조권을 처리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백일동 백이동 집을 지읍니다. 이렇게 배치하는데 여기에서 햇빛이 이렇게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게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갑니다. 그 동짓날에 1년에 낮 시간이 가장 짧다고 하는 동짓날에 9시부터 15시 사이, 그러면 오후 3시겠죠. 이 사이에 집에 여기 9시에서 이렇게 햇빛 한 9시에서 10시까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가서 12시부터 1시까지 들어가게 하고, 오후에 이렇게 2시간 이상 들어가도록 배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한 번 쌓아줄 때 2시간 이상 계속 들어가게 이 건물을 배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몇 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계속 동그라미 치고, 몇 시간 이상 각각의 집에 바로 해가 딱딱 들어가게 건물을 배치하면 일조권은 통과되느냐? 2시간 이상. 그것도 하지를 기준해서 동지를 기준해서 동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세대가 9시에서 15시 사이에 계속적으로 2시간 이상 햇볕이 들도록 건물을 배치해서 설계해서 집을 세우면 일조권은 통과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2시간 동지 계속 모든 세대 그러면 일조권 통과, 이렇게 알아주시면 훌륭하겠고, 이제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자 가로 3번 보세요.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에서 공동택을 세울 때는 아예 일조권을 전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규정 적용하지 않는가? 중심상업적하고 일반상업적, 그 두 가지 용도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심상업적은 건폐율이 90이나 인정되지 않습니까? 일반상업적은 건폐율이 80이나 인정되죠. 그래서 그 측은 이 대지와 이 대지의 건물 배치할 때 부득불막 80, 90을 인정하니까 떠덕떠덕 붙을 수밖에 없어요. 용도 적사. 그런 지역에서 공동택을 칠 때는 일조권 규정 적용할 필요 없다.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은 일조권을 적용받지 않는가? 중심상업자하고 일반상업지다. 이 정도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